사회를 맡은 시흥시 보건소 치매정책팀장 박경원입니다. 치매관리의 중요성과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째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정부 지침을 반영해 온라인으로 젊은 치매 바로 알고 예방합시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행사에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축사를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치매 안심센터 종사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과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고령사회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치매 국가 책임제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난 4년간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현재 3개 권역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며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 전문화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치매 안심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치매 치료 및 돌봄 체계도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게 됐지만 시흥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IT 활용 프로그램 및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시흥시는 치매의 예방 및 관리, 가족의 돌봄 등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안심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의 일이 아닌 누구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치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매 함께 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임병택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는 치매 국가 책임제 4주년 및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 2개월 동안 시흥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극복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본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49편의 수기, 시, 사진, 표어 등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시흥시 문인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5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이희진님의 보고 싶은 할머니라는 제목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고 싶은 할머니라는 작품을 출품하게 된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다리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나 보행기를 이용하여 돌아다니셨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무리였기 때문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방과 후에 할머니를 부축하여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매일 같은 산책에 동네 어른들은 나를 효녀라고 불렀었다. 할머니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효녀인 손녀도서. 지금이야 머리 좀 컸다고 불효를 저지르지만 맞벌이를 하던 부모님보다 할머니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고 잘 따랐었다. 내가 항상 할머니한테 하던 말이 있다. 할머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가 다 닦아줄게.
이제와 생각해보면 출생신고서 인감도장도 마르지 않은 초등학생이 어디서 이런 말을 주워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례하고도 귀여운 말에 그래 우리 똥강아지야 하곤 웃으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산책을 나가지 않으셨다. 아니, 나갈 수 없었다. 수술한 다리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왔고 복용하는 약은 점점 늘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방금 했던 일을 기억하기는커녕 자식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설마 하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절망적이게도 치매 진단을 내렸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들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봤으나 어린 나이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말로만 듣던 치매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부모님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으시고 원래 하던 것처럼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다. 치매 환자가 을에 그렇듯 할머니에게 가장 큰 문제는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었다. 치매 이전에도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편해 하셨는데 치매 이후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누운 자리에서 용변을 보았다. 기저귀도 가끔 착용하고 이마저도 싫다고 온몸으로 거부하셨다. 우리 가족의 타협점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돗자리를 까는 것이었다. 방과 후에 나는 할머니가 용변을 보았는지 확인하고 보았다면 할머니를 씻긴 후에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돗자리와 바닥을 닦는 것이 주된 일과가 되었다. 소변이 그렇게 쓴 냄새가 나고 끈적거린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남들에게는 돗자리가 피크닉 갈 때 챙기는 용도이겠지만 나에게는 매일같이 닦아야 하는 방수천에 불과했다. 할머니는 고집도 심해져 갔다. 군것질을 참 좋아하셨는데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낡은 천지갑에서 돈을 주섬주섬 꺼내시며 새우깡, 바다코코넛, 맛동산, 청포도 사탕 등과 같은 나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과자 이름은 정확하게 읊으신다. 효녀인 손녀 서운하게 시리. 하지만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음식을 가려서 드셔야 했는데 과자를 워낙 좋아하셔서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사다 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되면 토라지셔서 하루 종일 식사를 거부하셨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할머니의 식사는 나와 동생의 담당이어서 할머니가 식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힘들어졌다. 아무리 할머니가 좋다고 한들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집으로 곧장 가서 식사까지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초등학생에는 얼마나 버거웠을까.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토라진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제발 밥 좀 먹으면 안 돼? 나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항상 할머니 마음대로야. 할머니는 갑자기 눈을 세모꼴로 만들더니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져버렸다. 항상 나를 다정하게 쳐다보던 할머니였는데 이때 분노로 잠식되었던 할머니의 눈빛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쩌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쁜 말을 내뱉은 내 자신이 밉고 후회되었다. 우리 할머니 기력도 좋네. 내가 잘못했어요. 과자는 내일 먹자. 지금은 밥 드셔야지. 아이 달래는 듯한 내 사과에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을 풀고 다시 밥을 드셨다. 내가 할머니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할머니, 내 이름이 뭐야? 이다. 할머니는 온전하진 않지만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이름을 물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선화라고 고모 이름을 말하면 그날은 내가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를 열심히 돌봐야 하는 날이고 우리 강아지 희진이라고 하면 내가 할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날이다. 물론 온전한 정신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지만 말이다. 가끔 할머니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는데 내가 할머니를 껴안으면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다. 할머니 정신이 돌아온 건가? 착각할 때도 있었는데 할머니의 기억 저편에 조금이나마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았다. 할머니는 치매 증상과 건강이 점점 악화되셔서 어른들끼리 상의 후에 전문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간중간 찾아뵙다가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아 급히 요양병원으로 갔다. 요양원에서 보았던 할머니는 한국만 은시하시고 기운이 없는 모습이셨는데 그날의 눈은 생기가 돌아온 듯 총명했던 기억이 난다. 이전처럼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여드렸고 며칠 뒤에 할머니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셨다. 내 기억 속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주인공처럼 다시 아기로 되돌아가는 모습같이 보였다. 어렸을 적 할머니를 보살펴야 해서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하거나 후회되지는 않는다. 내가 할머니의 손에 자란 것처럼 어려지는 할머니를 내가 돌보았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음식,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 할머니가 좋아하던 스타일 등 나는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쩌면 내가 짐을 들고 혼자서 계단을 힘겹게 오르거나 키오스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도움이 필요한 어른들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도 할머니 때문이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통해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더 잘해드리고 싶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요즘 나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노인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지원 센터나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몰랐었는지 그저 답답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함이 있다.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꼭 꿈을 이루어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해드리고 싶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치매를 겪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아마 괴롭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 치매에 관련된 비극적인 일들을 접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하지만 내가 겪은 바로 치매는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과 배려로 함께 극복하고 수용해야 하는 질환이다. 어릴 적 우리가 수십 번 질문해도 온화하게 대답해주던 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이다. 언젠가는 치매가 완치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이희진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지역사회의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젊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에 대해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송후림 센터장님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송우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시흥 시민 여러분들하고 치매와 관련된 여러 선생님들께 치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궁금해하시는 점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치매를 접하였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젊은 치매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 선생님들께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치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한국에서 65세 이상을 현재 노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집계도 이제 65세 이상 치매가 이제 집계가 되고 있죠. 물론 그거보다 적은 연령의 치매도 많이 있지만 집계는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2년에서 2020년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 걸쳐 있는데 치매 유병률이 거의 9% 이상 10%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집계가 이제 진짜다 아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감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통계에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는 치매 경과를 밟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시간이 계속될수록, 다시 말해서 2030년, 2040년, 2050년이 될수록 계속 유병률이 올라가는 추세를 밟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WHO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도 치매가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다,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일관되게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65세 이상의 10분 중에 한 분을 붙들고 이제 얘기하면은 이분이 치매이실 확률이 있다는 말이죠. 참으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5세 이상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치매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65세시고 여자분이신데 몇 달 전부터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신다, 약 드시는 것을 깜빡깜빡 하시는 것이 감지가 되어서 스스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가족들이 잊어버리신 것에 대해서 어떤 힌트가 되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상기하시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 가정주부셨는데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이런 가사를 수행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병원이나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오셨다, 치매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하시죠. 이런 분은 이 시점에서 이제 치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경우에 정말 치매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67세 여자분이시군요. 몇 달 전부터 기분이 이렇게 울적하고 사는 게 의미가 없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가족들이 복량하지 않고 노인이 되셨는데 부부가 이제 둘이서 사시거나 아니면 사별하셔서 혼자 사시거나 이렇게 독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고 고독감을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녀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모아놓으셨던 재산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겪게 되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생각도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신다라는 것을 주소로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오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결국에 이분이 치매가 오셨을까 아니면은 이제 치매가 아니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죠. 예, 좀 아리송한 경우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78세, 약간 나이가 드신 분이네요. 넘어지셨고, 대퇴골 골절,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이라고 흔히 부르는 곳이죠. 예, 골반과 넓적다리를 잇는 부분이 부러지셨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으셔서 그쪽이 부러지셨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골다공증이 많이 동반이 돼 있는데, 흔히들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깜깜한데 주무시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 이렇게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찌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부러진 고관절을 새로운 인공관절로 튼튼한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연세가 이제 80 가까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나쁘지 않으셔서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하시고 하루 정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보게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잠을 못 주무시면서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무언가 이렇게 헛손질을 하시고 이제 면회 시간에 자녀가 찾아왔을 때 자녀인지 못 알아보시고 여기가 어디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천당이라는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분이 굉장히 놀라셔서 아버님께서 치매가 오신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매인지 아닌지 역시 잘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겠죠. 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경우에 치매가 오셨을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분은 치매일까요? 치매가 아닐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네.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68세 주부시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부터 냄비를 태우기 시작하셨다. 냄비를 태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거를 까먹는다는 의미죠. 네, 냄비를 태우시기 시작하셨고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분이 놀라셔서 병원으로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녀분이 언제 아시게 되냐면은 주로 명절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셔서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때 경찰 같은 경우죠. 경찰이 어머니께서 길을 못 찾으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라는 것을 가족에 연락하셨을 때 이때 가족이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모시고 오셨는데 이 어머니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치매입니까? 나는 기억력이 멀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시집 올 때 내가 수저를 몇 벌 싸가지고 왔는지도 다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님이 얘기를 듣고 이제 또 막 어리둥절 하시는 거죠. 아니, 어머니께서 길을 못 찾으셨는데 기억력은 오히려 또렷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시면서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매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사례가 나오는데요. 75세 여자분이군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긴 했지만 그럭저럭 지내오시다가 최근에 며느리가 자꾸 돈을 훔쳐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며느리를 혼내시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중에 잠을 못 주무시면서 창문에 누가 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시면서 안절부절 못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치매일까, 치매가 아닐까 역시 궁금하시겠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60세 남자분이군요. 60세 남자분인데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40대에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60대가 되셨으면 거진 한 1, 20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알아오셨고 5년 전에는 협심증 진단을 받으셔서 스텐트 시술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몸 상태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최근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셨고 한 달 전에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면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 한 달 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자기 생기셨기 때문에 이제 역시 가족분께서 놀라서 병원을 모시고 오시게 되는데 치매인지 아닌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분은 치매인지 아닌지 한번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례일 텐데요. 네, 연령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50대 중반이네요. 50대 중반이고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인데 원래 점잖으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화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50대 후반이 되었는데 자꾸 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시고 이것 때문에 부인은 힘들어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뭐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분께서 흔히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이 변하셨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에 점잖으셨던 분이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자꾸 이제 성관계에 집착하시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50대 중반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치매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억력 검사하면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럼 치매가 아닌 것 같은데 치매인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치매 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좀 전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약간 추려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치매냐 치매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거는 사실 그 열심히 잘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답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치매가 맞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치매 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말을 이제 곧대로 이제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정말로 떨어져 있는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데 검사하신 멀쩡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기존에
기억력이 워낙에 좋으셨던 분들이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셨을 때 정상 수준이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기억력이 떨어진 것을 감지하여서 병원에 오셔서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로 떨어져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몇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다면 기억력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일까? 조금 떨어져 있는 걸까? 중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걸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걸까? 요 정도, 그리고 기억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통칭하긴 하지만 인지 기능이라고 이제 부르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기억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판단력도 있고 진압력도 있고 제어 능력도 있고 등등 이제 이런 것이 다 종합해서 인지 기능을 이루게 되는데 인지 기능의 영역별로 각각 뭐 많게는 7개 정도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7개 영역에서 이 각각의 영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조사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치매인가, 치매가 아닌가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계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원인을 조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인이 있어서 지금 이분의 컨디션이 기억력이 이 정도 떨어지게 되었구나. 자, 원인이 밝혀지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치매 원인이 기억력 떨어진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앞으로 계속 기억력이 떨어질 것인지,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실 것인지, 혹은 기억력 떨어진 것이 좋아져서 원상 복귀 회복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기억력이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인 조사까지 하고 치매 진단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3단계에 걸쳐서 치매 진단 절차를 밟는데, 그래서 병원이나 이제 치매 안심센터 가시면 자꾸 이것저것 하자고 하시는데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절차입니다. 정말로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것이 진짜인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지를 가장 많이 이제 흔히 사용하는 선별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한국형 선별 검사를 만들어서 MMS를 보건소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아직까지 병의원에서는 이제 MMS라는 선별 검사를 흔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유명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MS라는 그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미니 멘탈 스테이터스 이그잼이라는 영어 검사의 번역본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죠. 미국에서 만들어 한국에 이제 번역돼 있는 건데, 이 검사지의 목적은 중요한 그 목적인데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선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추려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추려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이들 이제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MS라는 검사를 하시고 나서 MMS가 여기 이제 30개 문항이거든요. 30개 문항에서 다 맞추면 30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MMS가 30개인데 10개를 맞추셨다라고 하면은 30개 중에 10개를 맞추셨으니까 굉장히 못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로 따지면 30점인 겁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면 이제 점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억력 선별 검사에서 30점을 맞으셨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계신 거고 치매가 오신 것이다 라는 이제 판단을 흔히들 내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MMS라고 하는 검사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적인 용도는 아니고 선별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MMSE 검사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분이 점수가 낮아서 대략적인 선별 검사,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치매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다, 치매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치매일 확률이 높으니까 치매의 진단 절차를 밟아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제 MMSE도 이제 나이와 이제 학력에 따른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5점이 넘으면은 다시 말해 30개 중에서 이제 5개 안쪽으로 틀리면은 MMSE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고 5개가 넘게 틀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지만 완벽한 추정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MMSE 점수가 20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치매 진단 절차를 밟아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견입니다. 여기서 치매가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MMSE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에 따라 점수가 확 달라지거든요. 또 하나는 기력의 영향이 있습니다. MMSE를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MMSE 하시면 점수가 낮게 나오죠. 근데 이분이 기운을 차려서 MMS를 하시면은 점수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MMSE 점수가 고지고대로 치매를 진단하는 판별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MSE 같은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좀 이상합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진을 젖히겠죠. 이제 보건소나 병의원 가시면은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고 병은 무엇을 앓고 계신 것이 있었고 가족 중에 이제 병을 앓으신 분이 있으셨는지 술을 드시고 계신지 머리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약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방광약 드시는 분 가운데 이 약물 효과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이런 이제 배뇨 관련된 약들이 기억력을 떨어뜨리게 약물의 효과로 인해서 기억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약 드시고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약을 끊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멀미약 붙이시고 나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미약도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 멀미약 최근에 붙이신 적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이제 각종 이제 그 머리를 나쁘게 하는 물질들, 연탄가스 이런 걸 흡입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조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좀 조사를 자세하게 진단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각각의 인지기능 영역에 대해서 모두 다 조사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신경심리검사라고 합니다. 신경심리검사라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게 고안된 몇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3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잡으면 5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한 번 하시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아주 시간을 길게 잡고 공들여서 하는 검사가 되는 거죠. 1대1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을 입은 훈련된 전문가가 기억력 떨어지신 분을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주문을 하면서 퍼즐도 맞춰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문장도 써보고 등등 여러 가지 그 과제를 부여하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를 해내시는지 그 해내시는 정도가 같은 나이 연령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을 다 판별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일단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치매다, 치매가 아니다라는 것은 거의 다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자고 하셨을 때 가급적이면 이제 좀 귀찮으시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게 치매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경심리 검사까지 해서 야, 이분은 정말 치매가 오셨구나, 치매 단계에 접어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되셨을까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원인에 따라서 치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치매 원인들인 거죠. 알츠하이머병, 전두 축두엽 치매, 루이체 치매, 파킨슨 치매, 헌팅턴 치매 등등 해가지고 치매의 원인을 조사를 해서 원인이 밝혀지면은 드디어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인 조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머리 사진 찍는 겁니다. MRI라고 부르는 거죠. MRI. 그래서 병원에서 MRI를 찍자라고 하셨을 때 MRI를 꼭 찍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가족분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가급적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MRI를 찍게 되면은 이분의 머리 상태를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왜 치매가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머리의 상태를 보고 나서 이분의 치매의 단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빛이 없어서 이제 가르쳐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MRI 중에서 까만 거는 공간이고 하얀 거는 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보시면 까만 것이 많을수록 공간이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뇌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가 쪼그라든 정도를 보시면은 치매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치매 초반에는 뇌가 별로 그렇게 육안적으로 사이즈가 변형이 없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진행이 될수록 사이즈의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혈액순환 정도를 MRI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MRI를 찍게 되면은 이분이 머리의 어느 부위에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부위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혈액순환 안 되는 곳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치매를 의심해서 MRI를 찍게 되면은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자비 부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자비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병원에서 MRI 찍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찍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유까지 이제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머리 사진도 있는데 이거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찍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열이라든지 소변 검사 등을 해가지고 이분의 혈액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 많이 나는데 체열을 해보니까 당이 높다, 고지혈증이 심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이 지금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고지혈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지금 머리에 안 되기 시작했는데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조절하고 고혈압 조절, 고혈당 조절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장되진 않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실 경우에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10분 정도에 걸쳐서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드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사례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고 이제 예방 수칙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일단은 치매 검사할 때는 의식이 명료해야 됩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꿈인 듯 아닌 듯 몽롱한 상태죠. 네, 이런 상태에서 치매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치매는 반드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검사하게 돼 있고요. 일단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 판단 능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계산 능력, 실행 능력을 비롯한 복수의 인지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진 상태. 네, 의식이 또렷하면서도 인지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진 상태. 그리고 마지막 정의가 이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라는 거는 어떤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우리가 치매라고 부르자라는 약속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따르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여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아직까지 치매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치매는 이제 진행성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치매가 아니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치매로 넘어가겠지만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도 이제 약물 치료와 같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쫙쫙쫙쫙 늘어가고 있다는 것. 이제 치매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릅니다. 알츠하이머병. 전체 치매의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병. 굉장히 유명한 치매죠.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병입니다. 치매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두 번째 흔한 원인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관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혈관이 막혀서 그로 인해서 뇌부위가 기능을 소실해서 나타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혈관성 치매를 부르는 말 중에 이제 가장 대중적인 용어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 거죠. 중풍. 중풍이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로 혈관성 치매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중풍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마비가 되는 것을 흔히 떠올리실 거예요. 갑자기 반신이 마비가 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 안 보이고 뭐 등등의 이제 이런 마비 현상이 중풍에 흔히 동반이 되는데 요즘 말로 뇌졸중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혈관이 막히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관성 치매와 중풍은 같은 것인데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관이 막히면은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고 동작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관이 막히면 우리가 이제 중풍이다, 뇌졸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풍이 오신 분은 혈관성 치매가 동반이 되실 확률이 높고 혈관성 치매를 갖고 계신 분은 나중에 중풍, 뇌졸중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밖에 파킨슨병이라든지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도 넘어가고요. 머리산 찍으면 이분이 알츠하이머병이냐 혈관성 치매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그 쭉쭉 넘어가면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진단적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달 전부터 깜빡깜빡 하셨는데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셨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잊어버린 것을 가족들이 알려주면은 그 잊어버린 것이 회상이 가능하였다라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잊어버린 것에 대한 힌트를 주었을 때 그 정보가 상기가 된다라는 것은 치매의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입니다. 치매는 정보가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 그거 있잖아요 엄마 그거예요 그거라고 옆에서 일깨워 주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있었나? 마치 이제 지우개로 머리를 지워버린 듯이
아무런 그 회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의 특징이죠. 회상을 했다라는 것은 치매의 가능성을 낮게 만드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안일 하시는데 문제가 없었다. 아까 우리가 치매를 정의할 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치매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65세 여자분은 병원에 오시거나 치매 안심센터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치매가 아니세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머리 쓰시면서 사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의식이 오락가락하시는 분은 선망이라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선망. 자, 아까 치매를 정의할 때 의식이 오락가락할 때 치매를 절대로 판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판별하게 되는데 선망은 의식이 흐린 상태입니다. 흐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이제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선망이라고 부르고 치매 판단은 이분이 원상 복귀했을 때, 의식이 원상 복귀했을 때 그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선망과 치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선망하고 치매는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망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머리에서 취약함이 있다는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망이 오셨다는 것은 이분이 머리가 지금 뭔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치매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소견이죠. 그래서 선망과 치매가 별도일 수는 있지만 같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망이 지나가고 나서 검사를 잘해서 이제 치매가 깔려 있지 않는지를 조사를 해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울증 케이스입니다. 울적하고 고독하고 죽고 싶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시는데 자, 우울증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과 치매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력도 기력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면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기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병이거든요. 우울증에 걸려서 기력이 떨어지면은 기억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극심하신 분 치매 검사하면은 치매로 나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는 우울증에서 나으면은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울증과 동반된 소견이 있을 때는 우울증 치료하고 나서 치매 검사를 하여서 기억력이 이제 돌아오시는지 돌아오지 않는지를 봐서 이제 우리가 치매를 판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였더니 기억력이 좋아지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우울증 때문에 그러셨던 거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우울증이 진짜 많다는 얘기죠.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사례가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치매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는 우리가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넘어 생기면은 늦게 생기는 치매, 65세 이전에 생기면은 젊어 생기는 치매 이렇게 분류는 하지만 치매란 것은 사실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65세에 발병을 하였다 해도 이 병이 언제부터 생겼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50대에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50대부터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약간 단계를 밟아가다가 65세에 드디어 기억력이 침범이 되는 거죠.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티가 남으로써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뇌영상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한 50대도 이제 머리 사진 찍으면 이분이 알츠하이머병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머리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근데 대신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서 많이는 못 하시는데 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기억력이 나빠지다가 이제 그 치매 초반 중반이 접어들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경우에는 중반 이후에 치매가 조금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과를 봤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좀 약간 화를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헛것을 보시기도 하고 헛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경로를 중기가 되면은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어떤 정신적인 증상, 행동적인 증상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분이 치매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소견이죠. 아까 그 사례 보시면 이제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님께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치매 걸리시면은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시니까 물건을 어디 둔지 모르게 되거든요. 물건을 어디 둔지 모르고 잃어버리시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쑥 둘러보시면은 집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이제 용의선상에 오르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며느리, 그래서 그 보통 시어머니 며느리를 싫어하시니까 며느리가 집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뭔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시면서 며느리가 자꾸 세간살이 내간다라고 하면서 막 구박하시고 혼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치매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시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장기요양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면서 요양보호사를 막 의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치매 치료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약을 드시는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약은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 큽니다. 물론 약효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 약 드시는 것보다도 효과가 더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약 드시는 거 이상의 방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치매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약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 가면 이제 약을 주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서 약을 조금씩 이제 맞춰 드리겠죠. 약 드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꼭 그 치매 걸리셨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약은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병원 가서 이제 의사한테 증상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 증상에 맞춰서 약을 골라 드릴 거예요. 뭐 별의별 약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나온 이 4가지 약 말고는 정말로 치매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약들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유명해진 이제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약이 나왔다고 유명한 뉴스가 떴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 보험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하는 것, 인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 등등 이제 재활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치매 안심센터 가시면은 이런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장기요양 서비스 선생님들 가족분들께서 다 그 보험료 내실 때 장기요양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꼭 그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등급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예방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매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치매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치매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약효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먼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병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치매라는 것 결국에 혈액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츠하이머병도 혈관성 치매의 소인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조절해야 되고 당이 높으면 당을 조절해야 되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조절해야 되고 부정맥, 비만 이런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조절을 해놓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치매가 굉장히 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담배를 피우시면 치매가 진짜 잘 생깁니다. 담배를 피우면은 그 혈관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데 당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데 담배까지 피우신다. 무슨 얘기냐면은 치매가 예약되어 있다. 이런 소견이기 때문에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머리를 계속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그냥 제 옛날 얘기를 드리면은 옛날에 그 무슨 그 드라마에 젊은 여자가 치매 걸리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젊은 여자한테 의사가 치매를 진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치매가 이제 확실하니 이제 하던 일을 정리하십시오라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치매가 걸리신 분한테 치매가 나빠지라고 조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매가 걸리셨다라고 해서 집안에 가만히 있고 그냥 방구석에 이제 들어 앉으시면은 그 이후로 치매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걸렸다고 일 그만두시는 건 절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물론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은 그만두셔야겠지만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을 계속 하시고 바깥 생활 자꾸 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돌아다니시고 사람 만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치매가 왜 이렇게 늘어나나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제 가설이지만 제가 그냥 그 경험상 느끼기로는 집에만 가만히 계시는 어르신들이 진짜 많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치매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계속 쓰고 몸을 계속 쓰고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생기면은 우울증도 오고 치매도 잘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운동하시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집안에만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동네를 한 바퀴 도신다든지 혹은 치매 안심센터가 요즘 문을 많이 닫았지만 치매 안심센터 문을 열면은 이제 열심히 출석을 하신다든지 데이케어 센터를 나가신다든지 복지관을 다니신다든지 적어도 뭐 손주를 돌보러 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활동을 하셔야 되고 팔다리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을 잘 취하시는 게 중요한데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 수면제를 드시고 수면을 취하시는 방법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수면제를 잠깐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수면제를 이제 오랫동안 달고 사시는 거는 치매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을 조절하시되 약물에 의존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권고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나쁜 음식이 뭘까요? 짜고 달고 기름기 많은 거죠. 인스턴트입니다. 인스턴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지만 라면을 드시는 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술 드시고 담배 피우시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 하셔야 되고 머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치매 중에 머리를 다쳐서 오는 치매가 상당히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치매 대부분이죠. 교통사고 나셔서 머리를 꽝 부딪히셔서 머리에 출혈이 생기고 나서 머리 그 수술하시고 나서 치매 오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만약에 그분이 자전거 타셨을 때 헬멧을 쓰셨거나 아니면 이 택시 타셨을 때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셨거나 했으면은 치매에 안 걸리셨을 텐데 머리를 보호하지 못함으로 치매에 걸리시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성병과 치매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성병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엔 성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성병 검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흐리게 할 만한 약들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광약들 드실 때 방광약 드시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주치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약이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빨리 그냥 병원 오셔서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 오셔가지고 빨리 검사해서 빨리 만약에 치매라고 한다면은 빨리 알게 되면 그만큼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치매가 중기 후기가 돼가지고 그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거진 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싶으시면은 진단적인 절차를 빨리 밟으셔서 치매 치료를 빨리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걸리시면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매가 걸렸다고 한다면은 빨리 병원 오셔가지고 병원이나 이제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에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면은 치매 걸려도 나이가 드셨을 때 그렇게 치매가 나빠지지 않고 자기 앞가림 다 하시면서 충분히 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들어왔을 법도 한데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실시간 댓글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좀 보면 먼저 미애님께서 젊은 치매 조기 증상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현재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막을 수 있는 치매가 분명히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20, 30대에 생기는 치매 중에 제일 많은 건 결국에는 머리를 다쳐서 생기는 치매죠. 일을 하시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사고를 당하셔서 머리를 다치셔서 생기는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 거죠. 머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차 타실 땐 꼭 안전벨트 매시는 습관. 요즘에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매는 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뒷좌석에 타시는 분은 안전벨트를 잘 안 매시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 꼭 매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젊었을 때 생기는 치매는 대부분 이제 혈관성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생기는 치매가 아닌데 젊었을 때 생겼다. 거의 뭐 뇌졸중 중풍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고 요즘엔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렀던 것들,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이제 금연, 요 네 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 네 가지를 조절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유발하는 것의 공통적인 것이 복부 비만이거든요. 복부 비만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 복부 비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음식을 잘 가려서 드시고 칼로리를 소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통이 워낙 잘 돼 있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이 너무 그 건물마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치매를 결과적으로 유발하는데 좀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운동을 잘 하셔야 되고 식사를 나쁜 거 안 드셔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비만을 관리하시고 비만을 관리하시면 결국에는 당과 고지혈증과 혈압을 관리하시는 게 되겠고 술 담배 조절하시면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좀 다음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오정희님과 김경규님의 사례를 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이 아닌 일을 스스로 상상하시고 하루 종일 같은 말을 계속하시며 억지를 부리시는 것도 치매인가요?가 있고요. 또 수건이나 돈을 훔쳐갔다고 불안 증세를 보이시는데 치매일까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라고 사례를 올려주셨어요. 네, 지금 현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현상을 가지고 치매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현상이 치매에 의해서 유발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치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기능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평소랑 좀 다르다, 뜬금없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은 이것이 인지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유발되어진 2차적인 현상이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집이 센다든지 아니면 뭐 그 주장이 강하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치매라고 판별을 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이제 평소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렇다면은 인지기능 평가를 한번 해서 인지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서 인지기능이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인지기능이 같이 떨어져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은님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선망치매이신데 이걸 받아들이는 가족도 있고 인정 안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끼리 대화를 해서 할머니를 잘 대해야 할까요? 라는 좀 돌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네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치매가 아닌 선망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선망하고 치매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서 예를 들어 수술하시거나 뭐 안 좋은 약을 드셨거나 몸 상태가 쇠약해지셨거나 등등으로 인해서 선망이 겹치시는 경우가 좀 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선망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역적으로 조절이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망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선망이 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가게 만드는지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그 몸 상태를 회복을 시키면은 선망 자체는 일단 좋아집니다. 치매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선망이 오셨다는 거는 이제 선망을 유발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유를 이제 찾는 거는 가족들이 찾는 건 어렵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제 보건소 가시면은 잘 찾아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요. 선망 자체는 잘 컨트롤해가지고 낫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치매는 이제 그냥 쭉 깔려 있다 할지라도요. 선망이 겹쳐인 치매 환자라고 한다면은 병원이나 이제 보건소 가셔서 선망에 대한 교정을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